안녕하세요. JM 메디컬 레시피 구독자 여러분. 저는 최정민 원장입니다. 자, 벌써 2주가 지나서 또 오늘 이렇게 라방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 비가 아침부터 많이 오더니 조금 이렇게 더위가 지난번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습도가 높다 보니까 오늘도 좀 더운 하루였는데요. 기나긴 여름이 이제 좀 지나가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오늘 이제 비 오는 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 환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제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감기 바이러스에 많이 걸려서 기침이나 가래 콧물을 주소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또 요새 코로나도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 많은 데 가실 때에는 조금 이제 마스크를 하시고 또 환절기에는 워낙에 바이러스들이 많이 기승을 부리니까 마스크를 좀 잘 쓰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질문 지금 환자분들께 좀 미리 받아놨던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 질문을 한 몇 가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되게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건강에 관한 질문을 조금 문답식으로 오늘은 답변을 좀 드리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 답변에 그때그때 대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오늘은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평소에 궁금하셨거나 또는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제 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시간이 모자라서 질문을 많이 못해서 집에 왔는데 너무 궁금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했던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이 채팅창을 통해서 지금 일을 해주시면 제가 오늘 라방 시간에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50대 주부입니다. 최근 혈압이 자꾸 높아져서 걱정이에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운동도 시작했는데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고혈압을 낮추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50대 주부시면은 제가 이제까지 많은 얘기를 드렸지만 이 시기가 이제 갱년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종의 그 관리 능력도 떨어지고 혈관의 탄성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혈압이 이제 140, 190 이상이 계속 측정이 되거나 가족력이 있으실 때는 반드시 이제 우선은 1차적으로 가정의학과에 방문을 하셔서 내가 지금 혈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또 내가 혈압이 진단이 된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꼭 거기에 맞춰서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나트륨만 줄이고 운동을 하면 혈압이 좋아지겠지라는 이제 그런 기본 상식으로 건강관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나에게 맞는 건강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트륨 섭취도 줄이고 운동도 했는데 이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하시는 거면 수분의 양이 많거나 또는 혈관의 탄성력이 떨어져서 이제 혈압이 안 떨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혈압이 생기는 기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약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고혈압 약의 이제 종류와 그런 기전들을 한번 설명드렸던 예전 영상이 있는데요. 고혈압 약은 이제 부종이 많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우리 몸에 나트륨이 많이 이제 쌓여서 그거에 맞춰서 물을 자꾸 끌어들여서 삼투압을 맞추려고 할 때 우리 몸에 물이 많아지니까 이제 볼륨이 늘어나서 혈압이 오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혈관의 탄성도가 떨어져서 딱딱해지니까 혈관이 압력이 세게 걸려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트레스나 교감신경이 증가해서 이제 혈압을 높이는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많이 나오면서 그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전들에 맞춰서 생활습관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나트륨 섭취도 줄이고 운동도 하고 하셨는데도 이렇게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원인 자체가 아마 혈관의 탄성도가 떨어졌거나 또는 교감신경이나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해서 그 안지오텐신이라고 하는 기전의 어떤 고혈압을 일으키는 그런 시스템이 망가져서일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혈압을 낮춘다기보다는 약제를 조금 쓰면서 안전하게 혈압을 낮춰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50대에는 사실
음, 그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드시 내가 자가 판단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치의를 만나서 나에게 맞는 어떤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3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들어 만성 피로를 자주 느끼고 있어요.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집중도 잘 안 됩니다. 혹시 어떤 건강 문제가 있을까요? 자, 30대 직장인이면 아주 젊어요. 근데 만성 피로를 느끼고 있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출근을 거의 막 시체처럼 걸어가서 아침에 커피 마시고 겨우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 겨우겨우 보내고 집에 와서 녹초가 돼서 주무시는 이런 패턴을 보이시는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만성 피로의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 에너지 공장의 효율이 떨어져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성 피로를 느끼고 또 체중도 늘어나요. 왜냐하면 먹은 음식들이 엔진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써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그게 자꾸 연기처럼 반대쪽으로 가니까 이런 것들은 다 에너지를 쓰지 못한 건 다 지방으로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만과 만성 피로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체중이 늘기 시작하면은 체지방에서 미세염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감기만 걸려도 이제 몸에 염증이 생기니까 되게 피곤함을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체지방이 늘었을 때 만성적인 미세염증이 우리 몸에서 장기간 지속될 때는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내가 지금 에너지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 건 아닌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사실 병원에 오지 않으면 검사해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볼 땐 30대에는 다른 호르몬의 문제라기보다는 보통 대부분이 이런 에너지 공장의 효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비타민 B군들을 조금 고용량으로 섭취하시고 뭐 장애 환경이 안 좋으면 비타민 B군을 섭취한다고 해도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산균도 꼭 같이 섭취하면서 이걸 좀 장기간 복용을 해보시면 또 예전에 비해서 엔진의 좀 효율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 피로에 효전이 좀 없다 하면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수액 치료를 하거나 또는 다른 호르몬 검사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최근 체중 감량을 위해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는데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방법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법이 장기적으로 안전할까요? 네, 체중 감량 얘기는 항상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당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간이 이제까지 먹었던 음식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도 다 되기 전에 다시 음식이 들어오면 간은 이제 일의 로딩이 많아지니까 이제 나머지 들어온 음식들은 다 지방으로 저장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지방이 빠지지 않거나 오히려 부종은 빠졌는데 체지방이 늘어나는 역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간헐적 단식은 내가 오늘 점심을 조금 많이 먹었다. 특히 당분이 높은 음식들로 많이 먹었다 하면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공복을 유지해서 간이 아까 먹었던 음식을 다 분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바로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되게 뭔가 대단한 걸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내가 어떤 음식을 특정 먹었을 때 그 음식이 분해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간헐적 단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딱 시간을 정해서 그때까지는 배가 고파도 절대 아무것도 먹지 않고 6시 땡 하면 이제 먹고 싶은 걸 먹고 이것을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배가 고픈 시간을 계속 참게 되면 우리 몸은 더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나중에 폭식을 하거나 섭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고픈 시기에는 음식을 어느 정도 섭취하고 그리고 포만감이 느껴지면 그때부터 쭉 간헐적 단식을 해서 배가 고파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조금 유지. 근데 그 배가 고파지는 시간이 2~3시간밖에 안 되면 그때는 좀 수분 섭취를 하시거나 단백질 쉐이크를 먹으시면서 조금 더 견뎌 나가는 이게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
이게 장기화될 수도 없고요. 이게 어떤 특정 다이어트 방법을 어느 기간 동안에 딱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하면 어차피 장기적으로 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채널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은 아마도 40대 후반이거나 이런 20, 30대 어린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중년 이상이신 구독자님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사실은 천천히 체지방이 늘어나요. 먹는 것과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헐적 단식은 이제 약간 습관처럼 노후를 위해서라도 시작하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만 문제는 너무 장시간 배고픈 거를 부여잡을 만큼 간헐적 단식을 하고 그 후에 폭식이나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것은 건강에 오히려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겨울만 되면 아이가 자주 감기에 걸리는데 감기와 독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감기와 독감의 차이는 바이러스예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약독하는 바이러스지만, 그다음 독감은 인플루엔자 A, 인플루엔자 B라고 하는 바이러스들이 이제 열을 일으키고 증상을 일으키는 게 독감이에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A랑 인플루엔자 B는 왜 이렇게 독감으로 따로 분류를 하냐면 이제 면역력이 낮거나 또는 노약자나 임산부들이 그 독감에 걸렸을 때, 이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치사율이 높고 그리고 굉장히 뭐 폐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도 굉장히 독감이라고 해서 다시 분류를 해서 예방접종도 하고 그런 양성이 나온 환자들은 조금 격리를 하고 또 수분 섭취나 수액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감기 바이러스들, 뭐 리노바이러스나 RSV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애기들이 걸리는,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감기에 걸리는 바이러스들은 이렇게 치사율이 높거나 웬만해서는 뭐 폐렴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아요. 근데 이 독감 바이러스들은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증상의 차이는 사실 크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 B 이런 독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약독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감기인 줄 알고 그냥 비열만 있어서 봤는데 나중에 하도 감기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서 지켜봤더니 결국은 독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심한 고열이 나고 근육통이 심하고 기침 가래가 3, 4일이 지나도 낫지 않고 좀 오래 간다 이러면은 반드시 내원해서 독감 키트를 활용해서 검사를 하시고, 또 독감은 페라미플루나 이런 이제 독감을 예방할 수 있거나 또 독감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항바이러스 제제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항바이러스 제제들을 먹어야 좀 더 후유증도 적고 합병증도 적고 그리고 증상이 지속되는 시간도 적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네. 자,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지혈증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고지혈증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지혈증과 콜레스테롤이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고지혈증은 나쁜 콜레스테롤, TG, 중성지방이나 또는 LDL이라고 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고 HDL이라고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아서 이로 인해서 심뇌혈관 질환, 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질 정도의 수치를 봤을 때, 그렇게 진단이 됐을 때 이제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이 높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고지혈증 자체가 치료를 무조건 해야 하는 그런 질병은 아니에요. 이 환자가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목적 자체가 결국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나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자 이제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건데, 그 환자가 만약에 뭐 흡연도 하고 혈압도 있고 뭐 당뇨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많아요. 뭐 고도비만이다. 그러면 고지혈증까지도 위험 요인으로 들어오면 이 환자가 심뇌혈관 질환의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고지혈증 약을 당연히 처방하고 혈관 안에 이제 지질, 콜레스테롤이 최대한 낮춰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맞지만, 크게 이런 위험 요인이 없고 나이도 어린데 이제 음식으로 인해서 고지혈증이 좀 생긴 경우에는 즉각적인 바로 약을 쓰면서까지 필요는 없고 생활습관 교정을 좀 하면서
탄수화물들을 좀 줄여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뭐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뭐 계란 노른자를 안 먹고 뭐 새우를 안 먹고 이거 되게 옛날 얘기고요. 최근에 이미 논문이 다 나왔어요.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우리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이 다 분해되지 않고 남은 것들이 혈중을 돌아다닐 때 그때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섭취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대신에 이런 트랜스 지방은 조금 고지혈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특히 중성 지방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음식들은 좀 줄이세요. 뭐 치킨이나 이런 거.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빵이나 국수, 과자, 빵, 뭐 떡 이런 것들은 과잉으로 먹었을 때 이제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자주 배탈이 나고 복부 팽만감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합니다. 이런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복부 팽만감이 높다는 거는 장 내에 가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장의 환경이 건강하면 장 내에 가스가 쌓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균들은 LPS라고 하는 내독소를 절대 만들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가 한 20%에서 10% 정도는 유해균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유산균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복부 팽만감이나 또는 뭐 설사나 변비나 이런 어떤 위장 장애나 그런 장염 증상들이 잘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더부룩하고 가스도 많이 차고 변의 질이 안 좋아지고 이거는 우리 몸에 그 나쁜 균이 한 80% 정도 있고 좋은 균이 한 20%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유산균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나쁜 균을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노르믹스라고 하는 이제 전 세계가 쓰고 있어요. 이제 장내 환경 세균을 치료하는 처방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내원해서 장내세균 치료제를 한 2주 정도 먹어서 80%가 넘는 나쁜 균들을 조금 제거하고 그러고 좋은 균을 이렇게 깔아주면은 복부 팽만감이나 변비 설사가 반복되고 변의 질이 안 좋아지는 증상들을 좀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유산균만 먹지 마시고 아무리 유산균을 먹어도 크게 장애 환경이나 장 증상에 호전이 없다 하시면 내원하셔서 주치의와 함께 장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엄청 많네요. 근데 대부분 이 질문들이 보니까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제가 한 여러 차례 받았던 질문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같은 질문들인데도 이제 이게 같은 내용인지를 잘 몰라서 질문이 조금 달라 보이지만 사실 이 내용이 같은 것도 있어서 제가 조금 몇 개는 묶어가지고 한 번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족 중 당뇨병 환자가 있어서 혈당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식이요법 외에 혈당을 조절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식이요법은 그냥 너무 중요하죠.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식이요법을 안 하고 당뇨를 개선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미 내가 그 당뇨의 유전자가 있고 또 건강검진에서 당뇨를 진단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제 최고로 나를 먼저 진단했었던 의사에게 당뇨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그리고 합병증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뇨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음식 앞에서 사람이 약해지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어떤 질병을 내 의지로 음식을 계속 관리한다는 게 보통 여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당뇨가 진단됐을 때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이해도가 높아야 당뇨에 대한 치료를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당뇨에 진단이 됐을 때, 그러니까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으로 진단이 됐을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40대 이후에 진단된 분들에게는 그냥 1차 당뇨 약제를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메포민이라고 하는 1차 약제가 이제 간에서 글루코즈라고 하는 당을 잘 흡수해서 빨리 혈구현에 있는 당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이고요. 또 특히나 이 메포민은 해외에서는 이제 안티에이징 용도로도 많이 쓰고 있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걸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약이 여러 가지 면에서 꼭 당을 좋아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환자에게 3개월 정도의 생활습관 교정을 하면서 그 괴로움을 갖지 마시고 메포민이라고 하는 약을 1차적으로 쓰면서
생활습관 관리를 한다면 더 당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좀 유지하자고 말씀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상식들이 있어서 당뇨약을 먹으면 이거 이제 시작하면 평생인데 저는 싫습니다.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그만큼 생활습관 교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당뇨약만큼의 역할을 낮출 만큼 내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50대 이후에는 나의 생활습관을 바꾼다는 게 하루 이틀은 가능하지만 평생의 내 습관을 바꾸는 거는 어디 아파서 정말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약을 끊지 못하고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은 쓰면 끊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치의가 같이 있으면 이런 약제를 처음에 스타트를 해서 우선 수치들을 좀 낮추고 그 이후에 천천히 환자하고 3개월에 한 번씩 만나면서 수치를 체크업하고 그러면서 생활습관도 이제 식단도 같이 보고 또 합병증이 어떤 게 있는지 교육도 좀 하고 그 합병증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내 삶의 질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좀 위협도 그러니까 위험한 두려움도 좀 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당뇨 치료를 해 나가는 게 제가 생각하는 당뇨 치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당뇨가 진단됐다고 내가 할 수 있어 식이요법하고 운동해서 이 당뇨를 내가 극복해야지 의지의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현대 의료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고 또 이제 가정학과도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가까이에 주치의들이 언제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당뇨에 대해서 가볍게 이제 교육을 천천히 받으셔서 평생 이제 당뇨 관리를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이제 당뇨 합병증도 조금 말씀드리면 당뇨 합병증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콩팥이거든요. 그 당뇨병성 콩팥병증 신장에 이제 그 손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당이 높으면 혈관 안에 당이 높으면 이제 혈관이 끈적끈적해지니까 혈관이 손상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콩팥은 혈관이 굉장히 얇은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콩팥은 가뜩이나 더러운 물질들이 나가서 걸러져야 되는 곳인데 그곳이 당도 높다 보니까 콩팥이 자꾸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다른 장기와 다르게 콩팥은 한번 손상이 되면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당뇨가 있을 땐 특히나 한쪽 심장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양쪽 심장이 다 동시에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투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투석을 하게 되면 이 삶의 질이 얼마나 나빠지냐면요. 주에 3일은 4시간, 5시간씩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 돼요. 그걸 평생 해야 돼요. 이식을 받기 전까지.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 나를 알게 됐을 때가 결국엔 증상이 나타났을 때가 당이 아주 오래오래 나빠져서 콩팥의 기능이 거의 90% 이상 망가졌을 때 내가 증상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당뇨는 잘 관리해서 내가 투석이나 신장 이식까지 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는 이렇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8개밖에 못했는데 벌써 30분이 지났네. 체중 감량을 위해 다양한 다이어트를 시도해 봤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한 효과적 다이어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이게 나에게 맞지 않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그게 아무리 좋은 다이어트라고 해도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체중이 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갱년기예요. 근데 먹는 음식과 상관없이 체중이 늘어요. 이거는 에스트로겐의 저하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칼로리를 줄이고 조금 더 칼로리 이상의 운동을 해야지만 살이 빠질 거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상식, 그냥 정말 20, 30대 때 해야 되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 이런 것들을 갱년기 때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맞는 다이어트를 그래서 갱년기 때는 오히려 탄수화물을 줄이고 간헐적 단식을 해서 그 어떤 인슐린을 건드리지 않는 식단으로 조절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체중이 잘 줄지 않습니다. 운동 후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회복해야 체중 감량에 더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라방 시간을 요일을 좀 바꿀까 봐요. 수요일이 제가 제일 목을 일주일 중에 가장 피크로 많이 쓴 날이기 때문에 이제 저녁이 되니까 목소리가 이제 자꾸 갈라져서 들으시는 구독자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든 좋은 목소리를 만들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수요일은 항상 목소리가 가장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목을 거의 하루 종일 이제 쓰는 날이거든요. 오전에 외래도 많고 해서.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운동 후에 무얼 먹고 어떻게 해야 체중 감량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을 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운동하고 칼로리를 낮춰서 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는 건 이제 틀린 다이어트 방식이라는 건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서 에너지 공장의 수를 늘리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근육이 늘어야 내가 먹은 음식을 태울 수 있는 공장의 수가 늘어나니까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빨리 태우니까 지방으로 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운동은 가볍게 혈관의 탄성도를 좋아지게 하는 유산소 정도 가볍게 하시고 막 숨이 차서 막 넘어갈 때까지 1시간 넘게 막 이렇게 러닝머신을 뛰는 이런 거는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간의 능력이 떨어져서 당을 분해할 수 있는 기능이 더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사실 처방이 필요해요. 나한테 맞는 운동을 특히나 50대 이후가 되면 근육 형성이 굉장히 더디거든요. 이럴 때는 좀 단백질이나 이노시톨 같은 근육량을 좀 키우는 보조제들을 같이 드시면서 근육 운동을 해서 최대한 50대 때 근육을 많이 늘려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육 운동이 끝나면 끝날 때 마지막으로 가볍게 유산소 운동이나 아니면 수영 20, 30분 정도 이런 것들로 유산소를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후 그 운동 후에는 이제 우리가 단백질 쉐이크들을 많이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지방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를 하시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결국은 또 간에서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당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결국 근육을 만드는 것과도 다른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운동을 하실 때에는 근육에 조금 더 퍼포먼스를 맞춰주시기 바랄게요. 대사증후군은 기준이랑 증상이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남자 여자 기준이 좀 달라요.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고혈압 그리고 허리 둘레 그리고 당 수치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진단 기준을 맞춰 놓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진단 기준에 들어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 진단 기준이 아니어도 곧 대사증후군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환자분들에게도 저는 대사증후군으로 거의 가까이 두고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대사증후군에서 중요한 게 이제 복부 비만과 좋은 콜레스테롤의 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좀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대사증후군이면 뭐 혈압을 조절하고 당을 조절하고 이런 정도는 아시지만 복부 비만을 해결해야 되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올려야 되는 기준이 있다는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HDL은 오메가3를 복용해야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특히 요새는 오메가3가 정말 좋은 오메가3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DHA, EPA 같은 두 가지 복합제의 용량이 높아서 오메가3의 퀄리티도 되게 높아졌고 그리고 이렇게 또 잘 차광되고 산패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준 것들도 많아서 되도록이면은 내가 검진을 했는데 HDL이 좀 낮다 이러면 오메가3를 먹거나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을 올 수 있으니까 수액을 맞으신 분들은 오메가3가 주사 제제도 있기 때문에 한 4주 정도는 오메가3를 HDL을 높이는 용도로 좀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증후군을 관리하는 거는 이제 정말 환자와 의사가 반반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자주 뵙는 편이고 3개월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뵙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볼게요. 수면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면은 의사들도 되게 어려워요. 수면이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가장 쉬워하는 진단이 뭐냐면 그 진단과 치료가 정해져 있고 그 진단이 내려지는 원인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굉장히 치료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폐렴 이러면 항생제
얼마 지나면 얼마 만에 낫는다. 어떤 바이러스, 어떤 세균의 문제다. 이런 어떤 교과서적인 이런 진단이 내려지는 치료는 굉장히 쉬운데 수면의 장애, 만성 피로 뭐 이런 것들은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증상들을 나타났을 때는 사실 모든 의사들이 좀 어려워요. 특히 수면은 정신과 선생님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수면 위생도 설명해야 되고 무작정 약만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약을 쓰면 이제 그 약을 끊었을 때 이제 중독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약 이제 한 알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면서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뭐 특히나 수면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자율신경 균형이 맞지 않을 때는 어떤 약을 써도 잘 맞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분들, 특히 뭐 사업을 하신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송사에 휘말려 있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교감신경이 밤 늦게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수면은 무조건 교감신경이 낮아져야지 넌렘 수면이라고 하는 깊은 수면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밤새도록 안 들어가니까 렘 수면이 계속 유지되면서 깼다 잤다 깼다 잤다 반복이 돼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수면은 우리 몸이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수면이 습관이 돼서 이제는 그 패턴이 계속 이어지면 진짜로 만성 수면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내 환경이 수면을 일으키기 잘 잘 수 있는 지금 현재 환경이 아니다 하면은 이제 내원하셔가지고 주치하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만성 수면 장애로 가지 않도록 좀 의지가 지금 안 되니까 약을 써서 수면의 질을 좀 좋게 해서 수면의 패턴이라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들이 있는지도 좀 물어보시는 게 좋겠고요. 뭐 수면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수면을 유도하는 거, 누웠는데 잠이 안 올 때 그런 이제 졸피된 계열이 있고요. 그리고 잠은 자는데 계속 깬다. 이럴 때는 이제 깊은 잠으로 들 수 있게 하는 이런 자낙스 같은 다이아제팜 계열의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약이나 먹으면 안 돼요. 이 환자의 수면의 질이 어떤지를 잘 보고 이렇게 처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보통은 수면제 먹었다 안 먹었다 하지 말고 그냥 만약에 스타트를 할 거면 한 달은 그냥 꾸준히 먹어서 수면의 패턴이 이제 자는 패턴으로 우리 몸이 인식을 해야 약을 좀 끊어 나가도 이제 수면의 질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수면제를 좀 줄여 나가면서 테아닌이나 마그네슘 트립토판 같은 이제 멜라토닌 전구체나 아니면 부교감신경을 좀 올려줄 수 있는 영양제들로 이제 좀 교체해 나가면서 환자들의 수면의 질이 좀 장기간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은 너무 장기적으로 질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또 전문가와 함께 의논을 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또 볼게요. 암 예방을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을 실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장 노후에 위험하게 생각하는 질병이 두 가지죠. 이제 심뇌혈관 질환,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게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하나는 암이죠. 암으로 인해서 내가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능 치료를 하면서 노후를 보내게 될까봐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제 슬픈 결론인데요. 그래서 제 환자분들은 이 두 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강관리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암은 조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암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검진만 잘하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암이 있어요. 이제 혈관 질환은 사실 평소에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한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뇌혈관이 막혀서 뭐 마비가 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만 암은 정기적으로 잘 검진하고 그리고 그 검진에 맞춰서 뭐 6개월 후에 한 번 더 봐야 될 게 있으면 좀 더 본다거나 이렇게만 해도 웬만한 암이 막 4기까지 막 진행되는 그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실 암을 예방하기 위한 면역 치료도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제 환자들 이렇게 보면은 암에 걸려서 오시거나 또는 암 치료 후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거의 비슷한 공통점은 약간 검진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증상이 있는데도 그냥 좀 넘어가시는 경우 그리고 예를 들어 검진에서 좀 체크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냥 귀찮아서 넘어가신 분들이 결국에는 이게
더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50세 이후에는 반드시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해서 주치의와 매년 한 번은 올해 건강 플래닝을 좀 세우시고, 거기에서 만약에 뭔가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클루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 6개월 후든 언제든 한 번 더 중간에 뭐 초음파를 하든 CT를 찍든 권고하에 그것들을 다시 한번 재체크해 보는 것이 사실 암 예방에는 제일 중요한 1차적인 치료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암은 사실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해서 우리 몸의 세포가 변형을 일으켜서 DNA 복제가 똑같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암이기 때문에 결국은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몸의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NK세포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암을 막는 세포 역시도 활성산소가 많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암이 밀려 들어와도 암을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고 우리 몸에 암세포가 많이 자라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어떤 몸의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흡연을 한다거나 또는 너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는다거나 너무 무리한 운동을 4~5시간씩 이상 한다거나 뭐 체중이 많이 늘어 있는데도 운동하지 않고 뭐 식습관 밤새도록 먹는다거나 그래서 몸에 계속 활성산소가 많아지는 몸의 환경을 만들면 결국은 또 암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평소에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5분만 더 질문 받고 오늘 라방을 조금 마무리 해볼게요. 최근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겨서 고민입니다.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부 트러블은 여러 가지죠. 뭐 여드름도 있을 수 있고, 뭐 습진도 있고, 두드러기도 있고, 여러 가지 건선이나 아토피 이런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네, 피부 질환들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장내의 환경이 안 좋아서 장에서 히스타민이 만들어져서 피부로 증상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최근 논문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애가 또는 내가 두드러기나 피부 불편감 등을 계속 유발하면은 이때는 내 장의 건강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또는 어떤 특정 음식이 만성적으로 내 장의 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체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 제제를 먹어야만 증상이 호전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피부 질환 치료제들이 원인 치료라기보다는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이제 증상 치료에 급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원인 자체가 잘 밝혀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기능의학이나 이제 해외의 학회들을 보면 이런 어떤 피부과적인 질환들이 결국에는 장에서 미세염증이 많이 생기고 장의 환경이 안 좋아서 거기서 히스타민이 많이 분비되면서 그게 전신으로 시스테믹하게 돌면서 그 히스타민이 우리 피부에 더 노출이 되면서 이제 약한 부위가 피부니까 거기서 이제 증상을 일으킨다. 또 특히 여드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장을 건강하게 하고 어떤 음식이 나에게 만성적으로 알러지를 일으켜서 나의 몸을 이렇게 히스타민 증후군으로 만들었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은 이런 좀 두드러기나 알러지 가려움증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정말 한 2~3주 정도 노르믹스 치료하고 그리고 유산균 드시고 또 약간 항산화제 같은 치료를 하고 나면은 말끔히 깨끗해지시는 분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저는 이제 만성 음식 알러지 검사를 해서 그 만성 음식 알러지에서 양성이 나온 것들은 한 3~4개월 정도 재거식을 해서 그런 음식들 때문에 장이 나빠진 거기 때문에 같이 이제 생활습관 교정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살찌는 것도 유전이 되나요? 생활습관이 달라도 유전적으로 살이 찔 수 있나요? 네, 살찌는 거는 유전자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만 태어났다고 해도 그게 부모님이 유방암이었으면 그럼 나도 다 유방암에 걸려야 되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이게 그 가족력이 있어도 그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는 상황을 잘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사실 유전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요. 생활 습관이 다르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게 똑같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체중이 많아서 나도 체중이 늘 것 같은데 생활 습관이나 식단 조절을 부모님하고 다르게 아주 건강한 식단으로 했어요. 그러면 DNA 발현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건강하게 당뇨도 없고 비만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리고 보통 부모님이 이제 비만인 경우에는
식사들이 되게 다 비슷해요. 생활 습관. 그러니까 원래 가족들의 식습관이 거진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유전자가 발현될 수밖에 없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족력이 있어도 나는 이제 절대로 체중이 찌지 않아야겠다, 비만으로 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딱 가지시고 이제 비만 주치의나 이런 대사증후군을 보시는 가정의학과 선생님들과 함께 내 건강 관리를 평생 이렇게 잘 해 나간다면 사실은 비만 유전자가 있어도 발현되지만 않으면 건강하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한 40분 정도 질문에 대답했고, 지금 저희 구독자분이랑 환자분들이 사전에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렸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환자분들과 진료 시간에 이제 얘기를 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건강 정보를 더 드리고 싶은데, 그걸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좀 모아 놓으면 이제 도움이 되실까,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이제 제 환자분들에게 도움되고자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런 나방은 사실 그런 질문을 평소에 못 하셨을 때 여기 와서 편하게 이제 채팅창에 올리시면 제가 좀 지금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급하지 않게 대답을 다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사전에 질문을 저희가 이제 예고를 해놓으면 밑에 사전에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질문해 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미리 뽑아서 제가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제가 우리가 2주죠. 2주 후에 이 시간에는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오는 비만 치료제들의 첫 학회가 나와서, 그러니까 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녁에 참석을 해야 돼서 2주 수요일에는 제가 라방을 약속을 지키지를 못하겠고요. 대신에 추석 전주에 그 다음 주 수요일 8시에 제가 또 라방을 할게요. 그때는 질문도 받고 하겠지만 또 어떤 특정 주제를 조금 교육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때는 모든 중년분들이 갖고 계시는 여성 갱년기,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 드리고, 이 갱년기 때 난 어떤 건강 관리를 해야 될지, 그리고 갱년기 때 늙어가는 내 모습이 너무 싫다, 어떻게 내가 항노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꿀팁을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 추석 전주 수요일 9월 11일입니다. 그때 저녁 8시에 여기 라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JM 메디컬 레시피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를 믿고 내원해주시는 모든 환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저도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은 경험을 쌓아서 구독자분들에게도 또 우리 환자분들에게도 좋은 건강 정보를, 최신 건강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저희는 9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영상들도 좀 그때그때 필요하신 것들은 좀 영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하고요. 다다음 주에 라방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